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개혁 완투펀치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변호사를 한 그랬다 찍 째려보네 또. 아, 그럼 당연하지.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쓰신 검찰을 생각한다 공동집필자 김인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인혜입니다. 예, 자리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다 쓰셨죠, 책은? 실질적인 공저죠. 네. 실질적으로. 예. 서로의 내용을 혼자 다 썼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실질적인 공저입니다. 예. 저도 댓글 환호, 댓글 세례 한번 받고 싶어서. 2011년에 왔다가 이번에 이제 개정판 나왔는데. 개정판 아니고 새로 찍은. 예, 개정판이라 그래야지 팔립니다. 네. 2011년 찍었다가 이제 개정판 이번에 다시 나왔죠? 예, 쇠. 삼쇠. 예. 왜 이걸 그때 처음에 쓸 생각을 하셨어요? 예. 무엇보다도 첫 번째 촉발됐던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아주 정치검찰, 노골적인 정치검찰이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도대체 뭘까? 지금도 다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수사, 나중에 무죄 나왔죠. 그다음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수사, 그것도 나중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그것도 1차 사건은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계시는 또 정봉주 의원 사건 BBK, 예.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죠. PD수첩 사건도 역시 있었습니다. 광우병. 그렇게 또 그것도 다 실제로는 무죄가 나오는.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사실은 앞잡이 또는 이명박 정부의 그런 중요한 역할로서 주구가 된 거죠. 예. 그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 최고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것들이 의문을 가졌었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참여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의 영향을 또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라면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돼서 강병실 장관의 또 검찰개혁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의 보장, 그다음 또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자 비리조사처, 당시에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으로까지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이 왜 또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하자. 그냥 로스쿨 교수가 왜 책을 쓰나 생각하실지 몰라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 경력을 알려드려야지. 예. 사개회에도 참여하셨고, 예. 참여정부 사개회 참여하셨고, 청와대에서 또 비서관도 하시고, 참여정부 뭐에 참여했다고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 개혁 예. 추진위원회 간사했었죠. 예, 추진단 간사입니다. 간사를 했고, 예. 사법개혁은 이제 2003년도 7월 달에 대법관 파동이 일어나면서 2003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를 하면서 사법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사법개혁위원회. 사개위가 있고, 사개추위가 있죠. 예, 사개위가 먼저 대법원 산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먼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그 사개위의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기획추진단 간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법개혁에 관여했는데. 예.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사회조정 2비서관. 예. 시민사회 비서관. 이거 오래전인데요, 그러면?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 옛날에요. 장관쯤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중간에 국회의원도 나왔다 한번 떨어지고. 그래요? 예. 부산에서.
부산 연제구에서. 그럼 좀 화sob하신 건데. 그때 몇 년도에 출마하셨어요? 문재인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같이 당선될 출마할 때. 때. 아, 그랬구나. 그때. 문성근 선배도 네, 출마하고. 다 부산에 나갈 때. 네. 어. 그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북콘서트를 할 때, 예. 2011년도에 있었죠. 예, 그거는. 2011년도 할 때 또 정봉주 선생님께서 저희 북콘서트에 출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한번, 번, 예. 부산에서 할 땐 사회를 조국, 최강욱 제가 변호사. 최강욱, 예. 서울은 조국. 조국. 예.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거 봐요. 문재인 대통령, 예. 그 다음에 김인혜 교수가 공조, 예. 그 다음에 조국 교수가 사회, 예. 최강욱 변호사가 사회. 예. 근데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정무수석 됐고, 민정수석 됐고, 예. 두 분은 뭐 돼야 되잖아. 팟캐스트 하잖아요. 네. 열심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검찰 두 분은 한 분은 법무부 장관, 한 분은 검찰총장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임명 안 했으니까. 가장 큰 검찰 의 피해자로서 그렇죠. 정봉주 예, 의원 예. 나와서 또 일부 사회자 예, 양정철. 예, 아, 저는 나와서. 근데 땡큐예요, MB한테. 왜냐하면 정말 그 소중한 기회를 한 1년 동안 네. 줘갖고 공부하죠, 운동했죠, 예. 술 끊었죠, 술까지 갔다 온 다음 방송 터졌죠. 예. 뭐 아유 근데 이 양반 또 갈 때 된 것 같아. 교대 아니 무상급식 해요. 무상급식 좋아요. 법무부 식구 예. 예. 법무부 출장 한번 보내야지.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5월 27일이죠. 전국구 애청자분들 그리고 미건스 회원분들 초청해서 250명 노무현입니다. 영화 공동 관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영화 함께 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했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여러분들께서 전국구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구 후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세월호 가족 지킴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고급지고 반값 하우스 웨딩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하우스 웨딩이고요. 이미 웨딩한 분들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 대관하게 되면 작게는 뭐 한 20, 30명에서 또 많게는 200명, 250명까지 대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 하실 분들은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 들어오면 1시간에 한 두세 번씩 안내해드리는 한 줄 통신이 있습니다. 월 10,000원에 유료 서비스인데요. 요즘처럼 바쁠 때 그리고 기사 쏟아질 때 대단히 유익하고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imtv.or.kr 들어오셔서 한 줄 통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자,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책을 쓰고 예. 지금 책 문제가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자마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왜 도대체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실패했는지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1의 과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검찰 제1의 과제가 뭡니까 하면 31%가 검찰 개혁이 나오거든요. 적폐청산의 1호. 적폐청산의 1호.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왜 실패했었는지, 예. 왜 좌절했었는지 예.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찰 개혁을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의 실상을 아는 것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이나 개혁의 그런 구체적인 과제도 충분히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던 상태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덜 성숙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대뜸 검사와의 대화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때도 좀 뜬금없이 진행된 측면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도 반대가 많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도 너무 순진한 예, 생각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좀 반발이 있었다고, 반대도 있었다고, 이게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은 이영렬 지검장과, 윤석열. 이영렬 지검장하고 그 돈복투 안태근. 만찬. 예. 안태근 검찰국장. 의 돈복투 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찰을 하라. 아하. 라는 지시가 이제 1호 지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1호 지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지시로. 예. 그러게 보면은, 그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음. 그때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신념이 좀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줄 알았죠. 예, 그때는. 토론이 될 줄 알았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변호사님. 볼수 있죠. 예.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예,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화두 예. 방향은 뭐였었어요? 그때는 그 방향 설정하기를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을 내가 끊을 테니 예. 대통령으로서 내가 절대 그걸 안 할 테니 니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검찰로 서라.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내가 신뢰를 보내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예.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 이게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건방졌어요. 그때 말하는 거 그렇습니다. 보면 막 예. 뭐 형님 얘기도 하고 뭐 당신도 몇 사건 학번이냐? 청탁하지 않았냐, 네. 몇 학번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형식으로 너네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하신 적이 있고. 이러자면 이럴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막가지 하는 거 거죠. 아니야. 예. 근데 그 뒷얘기를 이자 변호사 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최근에 그때 21기, 22기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그러면은 검사와의 대화는 대통령 아이디어고 대통령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중립적으로 정치 권력에 예.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 예. 너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선의가 예. 전달될 것으로 보고 검사와의 그렇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예. 하자고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근에 예.
그때 당시 참여했던 검사들을 몇 사람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궁금해서. 네.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당신들 내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들 해도 너무했더라. 아하,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오만. 도대체 왜 그랬냐. 네. 그게 국민들에게 생방송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느냐. 알고 왔대요. 생방송 될지? 예. 네. 네. 오. 알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대통령은 논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흠집 내기에 해람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기들이 흠집 낼 줄 알고. 그럼 와요. 자기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자기들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국 검찰에 다 수배를 해서 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와 관련된 직간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소위 지네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선제압 네. 당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개긴다. 예.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 하는 자리로 알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네.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 혹시 조사받은 거 있으면 그 조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정보를 다 취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검찰을 권력이 놔주겠다는 건 우린 못 믿겠으니까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검찰. 네, 그랬어요. 예.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요 책 쓰면서 그 금태섭 우리 의원하고 또 대담한 게 있는데 예. 걔는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지네끼리 토론하고 나와서요. 아 우리가 정말 잘했다. 서로 좋아했대. 그 검찰 내부의 평가도 역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통령한테 어허. 밀리지 않고 예. 그 검사들이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 지네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 하고 나서. 예, 하고 나서. 오. 근데 그 뒤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지들끼리 깜짝 놀랬대. 네. 국민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네.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예.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예. 예. 그리고 내가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간섭하겠다. 예. 그런 입장이 확실한 거죠. 음. 그리고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이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쟁취하는 네. 것이다. 네. 검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정치적 독립을, 정치적 중립을 찾아내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고 그걸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검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당신들을 존중하고 당신들의 나와바리는 여기까지니까 내가 존중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당신들도 존중해달라. 네. 그 양쪽에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말해 젊은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면 당신들이 진짜 검찰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갔더니 이게 학번이 어떻게 그게 되시죠? 되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냐. 그다음에 토론은 대통령이 원체 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기 마련이다. 아니 토론을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색이 검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거의 파탄이 대화가 됐죠. 안 된 거죠. 파탄이 난 거지, 예, 이게. 파탄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또 강검실 장관도 처음에는 말렸대요. 그래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토론 중간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 중간에 문재인 수석하고 박범계 비서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통령이. 네. 예. 내가 니네들한테 무슨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켜서 그걸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 문재인 수석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이러시더라고. 그러면 문재인 수석하고 당시에 박범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예. 민정비서관이 일어나. 그럼 내가 시킨다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시킨다는 건데, 예. 저 사람들이 니네가 보기에 니네 적이냐?
저 사람들이 구태를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지목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모양과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쳐다도 안 보죠, 근데. 네. 근데 그때 내가 문재인 수석 딱 일어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저 양반이 저 자리에 저 상황 그 뒤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응?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보신 거죠. 예.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어쨌든 잘 만났다. 당시에. 예, 좀 더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저는 그 아니면 사전에 진짜 검찰 그렇게 하려고 쳤으면 예. 정말 검찰 수뇌부 아니면 검찰들하고 충분히 사전 좀 교감이나 대화를 하고 예. 내 이러이러한 뜻인데 여기에 동의하면 하고 예.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 그러나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됐냐면요. 강검실 장관 책상이 없었잖아요. 네. 강검실 장관은 그냥 그렇죠. 의자에서 예. 다리 꼬고 앉고 예. 있고 그렇게 있어서 카메라 시선도 강검실 장관 치마 쪽으로 막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니까 강검실 장관 책상도 마련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맞아. 원래 이렇게 하려면 법무부에서 며칠간 사전 준비를 조율하고 대화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거고 참여자의 폭은 어떻게 할 거고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검사들이 개혁안들을 사전에 또 조율하고 대통령이 말씀도 조율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준비가 없었고 검찰 개혁의 그 A부터 Z까지 로드맵 자체가 없었다. 전적으로 하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있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라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인 공통적인 평가고 김인혜 교수 책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은 검찰 개혁 적폐청산의 1호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예.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 않지 않았나요? 예. 조금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또 안대희 중수부장이 예. 이른바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대선 100억 차떼기 예. 이걸 수사하면서 검찰이 많이 올라왔죠. 엄청난 예, 인기가 있었죠. 국민의 신뢰를 예. 받고 있었던 예. 와중이고 예. 그런데다가 검찰 개혁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뢰하는 검찰을 네. 탄압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때와 지금 사이에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먼저 국정농단, 예.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예.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이 검찰 라인이 사실상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지 예.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또 많은 이제 부패 검사 나오게 되죠. 홍만표. 자, 지금 그 거기까지 예. 넘어가기 전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력은 확실히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검 그 중수부에 의한 대선 자금 수사가 예.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조금 이제 사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조금 왜 이렇게 그러냐면 낮아지게 됐죠. 예. 예. 안대희하고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야단치냐. 못하게 하냐 맞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가면서 예. 이 말하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하면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개혁을 하려면 유리한 상황을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매스를 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략의 부재도 예. 충분하게 있다는 상황도 거예요. 좋아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예.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중립성, 예.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예. 그다음에 그때 그 공수처 예. 그 얘기도 나왔었나요? 그때는 공수처는 안 나왔습니다. 예. 공수처는 사실상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YS 때 김현철 사건. 예. 그 다음에 DJ 때 홍삼 트리오. 홍삼 트리오 사건 때문에 예.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너무 우리한테 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한 그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는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공약으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검찰개혁하고 바로 연결되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 오히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비처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예. 때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그 고비처가 행사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패 검사들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조직으로서 고비처를 다시 조명하면서 고비처가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된 거죠. 하나는 반부패 기구, 하나는 검찰 개혁의 도구.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건 몇 년도쯤 나온 거예요? 고비처 얘기가. 그 전에 나왔다. 고비처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1990년대 중반 때부터.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네,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장 얘기한 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한 건 언제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역시 부방위 반부패 소속에 예. 그 고비처럼. 반부패 그 특별기구로, 고비처를 그쪽에서 예. 그쪽에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요. 예, 그렇게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중점이 거의 강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이 진짜 정치 검찰화 돼 있구나. 예. 이 권한을 통제하려면은 고비처를 동원해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제 사후에 예. 이제 점점 그러면 퍼지게 되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해갖고 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더 예. 이상 검찰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그다음에 거기서 성과를 못 낸 거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봐야 돼요. 예. 예. 그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하게 되지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예. 검찰의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초들은 음. 다 마련을 하게 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좀 완화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은 없애버렸죠. 네. 이거 좀 조문 자체를 없앴고, 그 다음에 검사 사이에 있는 많은 직급들을 없애고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누면서 직급도 단순화시켜서 네. 관료제도 완화를 시켰고요. 검찰총장과 검사 딱 직급은 두 개만 있는 예, 거죠. 예, 우리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검사장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 예. 검사만 두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신분의 독립도 그만큼 보장해 주고 3년이죠 이게? 2년. 2년입니다. 2년이니까 총장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하면서 이제 검찰의 네. 정치적 중립을 이제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도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예. 그 다음에 공직부패 수사처로 대변되는 고비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이제 성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향후 과제로 남게 되죠.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는 뭐 둘 다는 논의됐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검찰을 어떻게 중립화 문제에 네. 포인트를 뒀고 예.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 분산시킬 것인가는 2차적으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때 검찰의 중립,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립은 이제 2차 과제로 됐어, 이렇게 밀어놨다고 했는데 검경 수사권 분립을 위해서 경찰의 승진제도, 경찰의 권한을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또 많이 했었죠. 예. 경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혁 작업을 해서 경찰의 지위를 많이 높였습니다. 높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 높여줘야지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립으로 갈 예. 때도 이게 좀 균형에 맞는다 이런 생각을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도 또 공약으로 제시를 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통한 경찰의 지위 향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검경 수사권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예. 그것이 법안이 제출되거나 정부 법안은 제출된 적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때 못했죠? 그때 완전 휘청휘청했었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때 검찰하고 경찰이 사실상 이제 양자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대통령 앞에서. 그게 검찰 경찰에서 조정위원회인가 이런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동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수로 구성이 되니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처럼 또 붙여버렸고. 결론이 안 나오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아쉬운 것은 그때 있던 청와대든 아니면은 그런 검찰 개혁의 담당자든 누군가가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갔으면 되는데 검찰과 경찰의 이제 논의에 맡겨놓음으로써 이것이
시일만 질질 끄게 되고 성과는 못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표류하게 된 그런 청와대나 것이 정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양 당사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기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강검실 장관은 예. 참 청와대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는 법무부에 혼자서 던져놔주고 고립된 섬이 됐다. 그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문재인 그때 민정수석도 도와주지도 않고 바깥에 천정배 장관이나 국회에서도 예. 왜 검찰 당신이 거기 가 있는데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예. 비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청와대 국회, 법무부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해서 팀워크 작업을 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로드맵 자체가 아예 없었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우선 들어가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법무부에서 탈검찰화도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검찰을 개혁할 것이고 그 정부 입법은 원래 법무부가 해야 되잖아요. 네. 법무부가 하고 국회 그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네. 여당이 이거 입법화 작업을 네.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협의 구조도 전혀 없었던 걸로 나중에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예.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법개혁 작업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한성은 변호사님이 공동위원장인 사실상의 이제 범정부 기구를 예.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법무부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부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각종 부서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장관들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정부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직접 사법개혁 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하면서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이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 행정부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힘이 모아졌다고 한다면은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또 검찰개혁 추진하는 그 분들 사이에 그러한 이제 교감이 부족하면서 소통이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이 힘을- 사법개혁이라고 되면은 네. 그거는 법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법부에다가 칼을 들고 덤빌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공동위원회 형식이 된 건데요. 그 사법개혁이 일부러 검찰개혁이 논의되다 보니까 이제 협소하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때 검찰 뭐, 개혁의 방점이 안 찍혀 있었네. 예, 조서의 증거 능력은 예. 뭐 어떠냐 뭐 이런 정도로 사교에서 논의가 됐고 검찰개혁은 행정부 내에서 이제 따로 또 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동력도 별로 정확한 없고 지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법개혁을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지금처럼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 부패화 되어가고 있는 검찰 자체에 대한 방점은 강조점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 부분은 아주 부분적으로까지밖에 안 됐던 예. 거죠. 예. 그러다가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공판 중심주의 예. 그러니까 논쟁이 붙으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또 평검사들이 회의도 하고 하는 등 저항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때 이 공소장 예. 아니 그 뭐죠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요. 수사기록을 집어던지고 예.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 예.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라. 예. 이게 이용훈 대법원장이 예. 그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있었던 건데. 예. 그렇죠. 그 검찰의 문제점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저는 그때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인사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인사. 예, 강검실 법무부 장관만 뭐 개혁적인 인물로 하고 그 손발이 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송광수를 검찰총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딪혔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를 못했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강검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임기 1년만 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아주 보수적인 인사로 법무부 장관 누구였죠? 예, 김성규. 김성규 법무부 장관을 김성규.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김성규 법무부 장관은 뭐 공안 수사도 막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관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검찰 개혁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실행하는 과정 속에선 개혁적인 인사 아니면 보수적인 인사 공안검사 출신 이러면서 완전 자충우돌 하고 있었던 거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송광수 물론 이제 검찰 내부에서 네, 네. 개혁적 인물을 찾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적어도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의 어느 정도 60%라도 네. 공감을 예. 하는 사람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은 구시대의 검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 앉혔다는 적폐를 거예요. 앉혀놨네, 적폐를. 그 말 그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에도 그런 느꼈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거 진짜 너무 뼈아픈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거는 인사 문제는 그런 분명히 이제 한계를 안고 있었죠. 병원에 교수님 총무가 돼버렸네. 예. 예. 그러나 이제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예. 됩니다. 사법개혁, 특히 이제 법원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은 93년도에 한번 대법원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또 한 번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의 그 사법개혁, 법원개혁은 좀 네 번째, 마무리하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니까 경험이 많이 쌓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러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은 처음 하니까 아. 이게 뭐 이론적으로도 좀 미비한 점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도 좀 약했던 것이죠.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노하우가 제일 부족했었다. 예,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아주 시기적으로 좀 미성숙했던 예, 예,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자, 그래서 이제 2011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2008년서부터 검찰을 본격적으로 검찰로 예.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이르게 됐고 네. 2010년 말 11년 오면서 검찰이 주도한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게 너무나 빗발치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네. 해도 안 되겠다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혜 교수 둘이서 손을 잡고 우리 검찰
개혁을 하자.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미완으로 끝났던 그 검찰 개혁을 이제는 논리적 근거를 한번 좀 만들자 예. 하면서 검찰을 생각한다 예. 하는 책을 쓴 거죠. 명저라고 할 수 있죠. 명저죠. 왜냐하면 진짜 명저야. 지금 검찰 개혁의 잘 썼어요. 지금 검찰 개혁의 예.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생각을 그럼요. 다 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왜 명저냐면 이걸 사회 봤던 최강욱, 예. 조국 이런 사람도 사회를 얼마나 잘 봤어요. 예. 근데 활용정 제가 또 게스트로 나와갖고 예. 근데 난 이게 검찰을 생각한다는데 생각이 안 나?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검찰을 생각한다는 제목도 모르고 오늘 김인혜 교수 이야기하니까 예. 아니 이 그때 정도 기억을 갔는데 못해. 그때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을 올리면서 장난친 기억밖에 안 나 부산에서. 내가 태어나서 봉도사님하고 말을 섞은 게 저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대기실에서 처음에 기다리다가. 부산에서. 저는 이게 세 번째 책을 3번 샀는데 예. 2011년 초반 예. 때를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어디가 예. 잃어버린 이제 누구 갖고 왔는지 없더라고. 그때 예. 또 사줘서 봤는데 이번 세 번째 또 예. 샀었거든. 문재인 예. 대통령 예. 당선된 나중에 이후에 할 거죠. 드릴게 당선된 이후 다시 예. 보니까 정말 지금 잘 보니까 써. 새롭더라고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김인혜 교수가 글을 잘 쓰는 거는 익히 알고 뉴스 토마토에도 2주에 한 번씩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 내용 그 검찰 예. 개혁의 이제 방향 예. 로드맵이 잡혔어요. 예. 지금 일사불란하게 가. 예. 검찰을 생각한다 이것만 봐갖고는 검찰 개혁에 꼭지를 못 따요. 이번에 최강욱이 권력과 검찰 이게 한 쌍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최강욱 변호사가 김의겸 선임 기자, 한겨레 선임 기자. 한겨레 선임 기자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기획 취재팀을 끌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금태섭 검찰 출신 국회의원, 이정열 판사, 네. 김선수 민변회장 네. 전 출신. 회장. 예. 예. 이분들하고 대담한 게 또 예. 지금 현실의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예. 그래서 검찰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로드맵인가 하면 권력과 검찰. 이거 창비해서 놨어요. 출판사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권력과 검찰 이것까지 같이 봐줘야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어느 쪽으로 끌고 예. 가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다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예. 이 두 개 책을 사주세요, 여러분. 문재인 감사합니다. 대통령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하고 그럼요. 이론적 뒷받침 예. 왜냐하면 해줘야죠. 팟캐스트하고 방송 중에서 예. 검찰 개혁에다가 완투펀치라고 하면서 이재화 최강욱 이재화 얘기하잖아요. 예. 실제로 둘이 딱 뜨면 검찰 개혁에 이게 완전 오사마리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말 쉽고 편안하게 책과 예. 글과 말로 얘기를 예. 해줘야 되거든. 예. 자, 이 대목에서 저기 사람 얘기 좀 잠깐 집어넣자면요. 예. 당시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사개위에 검사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전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파견 나온 사람 중에 검찰 쪽 반장이 이석수 검사였잖아요. 네. 예, 이석수 검사.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네. 그 밑에 실무 검사로 또 박균택 이번에 검찰국장 된 그렇지. 박균택 검사도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 저기 그 형사부장 있다가 대법 형사부장 있다가 그 저기로 간 검찰국장. 네, 검찰국장. 검찰국장으로. 네. 그두 사람 오.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그 사개추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 이석수 검사는 검찰만 대변하는 쪽의 입장은 아니었다. 아, 예.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합리적인라는 네. 평가를 받았죠. 이석수 이분이 이제 2016년 특별감찰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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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으로서 우병우를 수사하려고 조사하려 하다. 정강 예. 거기도 수사하고 그러면서 검찰에다가 예.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물 먹으면서 감찰관 되치기를 당한 대치 셈이에요. 당했고 이제 다 박살났고 예. 여기는 저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공안통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파견 나와서 활동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하시죠. 아. 변호사를 하다가 청와대 와서. 특별감찰관으로 이제 아. 다시 활동을 하게 되셨죠. 예. 박균택은 유일하게 여기 호남 출신, 예. 전주 출신이죠. 광주. 광주예요? 네. 광주 출신이고 이번에 이제 테스트 안 해놓고 몇 기인가요?
뭐가요? 기억력 테스트 몇 누구? 개? 3분 연속. 박균택 예. 20기. 아, 20기고. 21기요. 아, 21기. 아, 그 정도면 감점 5점, 95점. 21기고, 대검 검찰국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법무부 검찰국장. 아, 법무가, 맨날 헷갈려. 자, 그래서 이석수, 박균택, 이 양반들 그때 함께 했었고. 예. 자, 이제는 검찰 개혁의 방향. 예. 검찰개혁 방향은 크게 뭐 정치적 중립은 보장하겠다는 것은 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장을 할 것이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분리. 예.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서로 이제 분리하는 것이죠. 예. 과거에 이것을 조정한다는 표현을 써서 일부만 넘긴다고 얘기를 해왔다면은 지금 현재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검찰청,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은 이제 예.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이 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부패, 예. 특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을 일부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찰 권력의 분산, 예. 그다음에 견제. 검찰을 또 검사들을 부패 검사들을 수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견제 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개혁 방향이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서 예. 법무부가 검찰로 인해서 검찰 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법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부를 통해서 또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그 외에 뭐 필요한 것으로서는 검찰의 그런 과거사 정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이나 경찰, 그다고 법원에서도 일부 과거사 정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과거사 정리를 안 했거든요. 군대도 했는데 예, 검찰이 안 군대도 했죠.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왜 그러한 과거사 정리 사건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과거사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내면서 그걸 반성하면서 이제 재심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도록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이제 시스템 개혁인데 예.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예. 인적 청산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인적 청산 문제도 들어가지만 일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 긴급 조치가 위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위헌 판결이 났는데 모두가 그 긴급 조치의 위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가 다 재심을 신청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재심이란 거는 그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검사가 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그런 분들을 다 발굴을 해서 법적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러한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죠. 예. 아니 그리고 이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분들 예. 그럼 이게 그 배상인가요? 국가 배상이죠. 예, 국가 배상이죠. 그건 예. 민사 문제로. 예. 그건 민사 문제인데 예. 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추진이 안 된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었고 긴급조치 이거로 인해서 예. 이를테면 긴급조치도 문제지만 또 그때 예. 당시에 예. 국정원에 의해서 제1교포 맞습니다. 예. 간첩단으로 예. 몰려갖고 한 분들은 일본에 가고 지금도 무서워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진실화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습니다. 해서 뭐 재심을 통해서 예. 무죄 났지만은 검찰 그거에서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예. 진실화위원회에서 한 게 검찰 스스로 예컨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60년 70년 역사에 검찰 70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예. 스스로가 잘못된 거를 시정할 양심 수 있는 고백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자기들이 먼저 파헤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끝까지 대부분까지 상고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수님. 긴급조치가 이제 위헌으로 끝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긴급조치로 이거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찰에 먼저 앞장서서 다 발굴을 해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만약 긴급조치위원회 갖고 재심 청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자기들이 또 맞대응을 하잖아요, 검찰에서. 예, 예.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스스로가 발굴을 해서 해야 되죠. 독일에서도
그 나치 시대에 불법 판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독일에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아하. 나치 시대 불법 판결 무효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무효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거기 부역한 놈들 다 처벌하고. 예. 나는 지금 고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별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고검에 사실은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인력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갖고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고검 제도라는 게 우리 이제 법원 조직에 맞대응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고급 인력 그러니까 노는 데예요. 야, 근데 이거 긴급 조치를 한 예로 들었지만 그 검찰이 그 처벌한 법조항들 그런 것이 이제 재심 청구가 들어가고 위법하고 이런 거는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 갖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 무척 중요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무척 중요한 건데 이게 참여정부 때 2014년도 8월 15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하자. 2004년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때 국방부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심지어 국정원도 했는데 검사들은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아쉬움이 컸던 과거사 정리. 아쉬움이 컸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은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법무부가 일단 검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법무행정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정말로 왜냐하면 개혁 방안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실천 의지가 없어서 지금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 내부의 구성원들이 건전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서 거기서 우리가 국민한테서 선출된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딱 나오면 더 말하자면 순탄하게 개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지난번에 그 이자 변호사가 법무부의 과장이 한 62개쯤 되는데 60여 개 되는데 그중에 반 64개 중에 32. 64개 중에 32개가 검사들이 파견 나와갖고 이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검사들이 파견 나오지 않더라도 법무부는 굴러가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무부의 주요 업무가 검찰 업무 이외에도 인권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 있고 그다음 출입국 업무가 있고 외국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교정이 있습니다. 재소자들. 재소자들. 제일 친근감 있어. 갑자기 굉장히 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 생활도 많이 나시고. 교정이나 이런 것들 교정하고 그 출입국 본부는 이미 본부로 거의 이제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독립이 거의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사실을 보면 인권국이나 범죄 예방 정책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검사가 필요 없죠. 특히 인권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적인 마인드보다는 외부에서 인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럼 법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도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시는 게 정상인데 검사들이 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법무부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런 법무행정의 검찰 종속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검사들이 파견 나왔다 다시 돌아가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검사장이 와서 말에 국장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1, 2년 있다 가니까 업무를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법무부의 전문적 영역이 떨어지게 있는 인재들이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커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부처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국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더 높은 자리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법무부는 국장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국장은 항상 검사들이 차지하니까. 행정고시를 본 사람들도 법무부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국 관리직, 법무행정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이게 다 별도의 분야로 다 있거든. 근데 이거를 마치 식민지처럼 지금 지네가 주인이고 그냥 자기네 부하들 운영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윗자리는 다 차지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도 7급으로 들어가서 국정원장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덧보태면 이게 보직 관리
말하자면 자기의 중요한 보직 관리 수단으로서 네. 그것이 활용되지는 거예요. 검찰에서. 음. 그러니까 이런 거네 법무부의 외청인데 음. 지금 우리 구조는 검찰의 외부가 법무부 인격으로 네. 됐네. 꼬리가 그렇죠. 몸통을 몸통, 네. 꼬리에 또- 몸통에 바뀌어버렸어. 네. 또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법무실이라는 데가 이제 정부 입법을 관장을 하는데 거기를 검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정부 부처들도 검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그 법무실은 예. 모든 정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정부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데 예, 아니에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법이 음. 거기 법무실에 와서 음. 국회로 넘어가니까 예, 이 예. 법무실이 이게 노루목을 딱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죠. 자기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네. 그 자리. 그러니까 법무실. 검찰이 무슨 지네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한쪽으로는 너 정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수사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아. 다른 쪽으로는 너네 현안이 있는 이 법 이거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안 거야. 시키면 끝이야. 우리가 상임위 중에 상임위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김 교수님 아. 하나 그러니까- 궁금한데 음. 참여정부 때는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제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그때 당시에는 별로 했었죠. 해서 했는데 강검실 장관이 왔는데 시도는 안 해봤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법무부에서 민간 전문가들 예. 특히 이제 법률 전문가들 예. 이렇게 받아들여서 전문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개방직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방직으로 시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도를 했었네. 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꼭지를 딸 때가 온 거네. 그래서 과장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과장 밑 단계로 또 들어가신 이때에서는 분도 그런데 있고 실국장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어려웠죠. 실국장 아니 실국장은 어. 지금도 뭐 지금 현재는 차관급이잖니 차관법 자료도 있고 정무직으로도 앉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명할 수 그거는 있는 이제 법무부 직제 규정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출입국 관리본부 또는 교정본부는 내부적으로 검사가 아닌 분을 승진시키자라고 해서 실제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네, 네. 이렇게 본부장이 임명이 된 적이 있죠. 그게 됐다가 다시 롤백하고 예, 다 다, 검사가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예. 교정본부만 뭐 네. 이제 검사 아니신 분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참여정부에서 했던 식으로 계속 했더라면은 그런 이제 고위직을 검사가 아닌 분이 계속 예. 하고 계시겠죠. 예, 계셨겠죠.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거사 정리도 필요한데 이제 예. 지금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 민정수석도 그 얘기를 했고 예. 정윤회 문건 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네. 문제가 됐던 그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예. 관여한 거 예. 우병우 예. 그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지금 검찰 내에서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예. 인적 청산의 가장 주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우병우였었기 때문에 예. 우병우 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뭡니까 국정조사나 예. 이런 걸 하게 되면 인적 청산할 수 있는 좀 그 길목을 잡지 않냐 또 그 국민들이 우병우에 대한 그 반감 감정도 높으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이게, 정보도 없고 이래서 정확하게는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 뭐 그런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는 뭐 확언하기 어렵죠. 자칫 잘못 인적 청산하면 사람들을 복수 보복 보복이라든지 정치적 보복이라고 그럴 수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적 청산은 우병우가 그다음 우병우 라인이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검사를 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 예. 이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법치주의에 어긋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건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그럼요. 들여다보자. 이렇게 현재는 돼야 되는 돈봉투 거죠. 사건이라든지 정윤회 지금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법치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고 예. 또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그 방조를 했던 그 세력임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예. 형사 책임이 아니라도 그 예컨대 징계 책임을 질 사람은 징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이 음.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고 해버리면 예.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제도 개혁과 그 합당한 인적 성사는 병행돼야 그렇죠. 된다. 교수님, 네. 검찰 개혁이 지금은 가장 국민들 관심이 높잖아요. 네.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요하지 않나요?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거기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검찰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준비 정도를 볼 때 예. 그 어떤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그렇죠. 준비를 갖추고 있죠. 실제로 로드맵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또 조국 수석으로 임명한 것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준비 정도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국회 분위기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한에서는 좀 우호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한 법안도 의원 입법으로 많이 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비처도 예. 발의되어 있고 고비처는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의원안 이미 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 등이 또 발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가면은 협치도 되고 검찰 개혁도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높은 국민의 관심, 그 지지 이거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에 검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핵심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검찰은 자신의 그런 사정기관임을 이용해서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예. 행정부의 그 공무원들을 사실상 그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멋대로 행정부를 이제 운영해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지지가 높은 이 상태에서 또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아내면서 또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제안 내용도 또 받아들이면서 진행한다면은 예. 이 검찰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김휘인의 공조, 검찰을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로드맵이 다 있는데 최강욱 변호사가 아까 4명 이분을 인터뷰하고 쓴 건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 이건 검찰을 생각하는데 짝퉁이에요? 짝퉁이야 분명히 이게. 교과서하고 자습서. 펼쳐부러가 아니고 자습서. 참고서는 네. 특정 부위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교과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 우리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중요한 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참고서가 필요해요. 근데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받았는데 오늘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 예. 또 쭉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행간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 풍부함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로드맵을 잡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딜 치고 들어갈 거냐 하는 걸 권력과 검찰 이 두 개 책을 그 한꺼번에 사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사보고 예. 이거 갖고 부족하고 여기는 전략적 마인드는 없어요. 예, 그건 팟캐스트와 정봉주, 이재화, 최강욱의 방송을 들어야지. 그렇지. 우리가 나오는 방송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왜냐하면 팟캐스트 중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 개혁 완투펀치가 없어. 예. 오늘 완투펀치의 교수님 별책 부러우러 오신 거예요. 원조인데 원조. 원조. 예.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권력과 검찰 최강욱 변호사 책 나오면서 북콘서트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은 바람 불 때 연 띄우라고 예. 막 바람이 불 때거든요. 예. 검찰 개혁이 31%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놔야만이 다시는 예.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적 사회, 부패한 사회로 역진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2011년에 꾸었던 꿈,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제는 검찰 개혁으로 예. 행해야 한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시고요. 예, 검찰개혁 뭐 적폐청산 1호 예.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 잘 되면은 경찰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 권력, 공권력 개혁도 다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또 제안이 있으시면은 제안도 해주시면서 예.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은 더 이상 억울하게 범죄자의 누명을 쓰진 않아도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문재인, 김인혜 검찰을 생각한다. 그다음 최강증 권력과 검찰 대박.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